반갑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 자리에 계신 게 내년도 27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거 맞습니까? 아, 그러시군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공부를 하는 거죠? 시험 공부하는 거죠? 맞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는데 시험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합격입니까?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내년도에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를 해서 합격을 통해서 공인중개사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걸 지금 목표로 삼고 있다 이 말이겠죠.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법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고 공부하는 분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시험을 준비해서 이 시험에서 합격을 목표로 한다는 건 맞죠? 맞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공부를 하는 겁니까? 시험 공부를 하는 겁니다. 무슨 공부하는 거라고요? 맞죠? 그럼 이 시험 공부를 통해서 합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합격으로 가기 위한 공부하는 방법이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부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겠죠?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중개사 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런 얘기는 다른 선생님을 통해서 이미 다 들으셨죠? 들으셨잖아요. 그런 얘기를 제가 부연해서 또 설명할 이유는 없겠죠? 예, 저는 중개사 시험은 1차가 있고 2차가 있다고 알고 있죠? 이미 1차 과목인 부동산 학개론을 공부하셨죠? 예. 1차에서는 부동산 학개론과 민법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개사 시험은 절대평가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죠. 그래서 평균 60이 넘으면 합격을 하죠. 맞죠? 그러면 부동산 학개론을 여러분들이 37.5예요. 민법이 82.5입니다. 그럼 평균 몇 점이죠? 60이죠. 60 맞잖아요. 그럼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이건 불합격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과락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점이 합격 점수를 상회한다 할지라도 어느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 있게 되면 그 시험은 불합격이 돼버리는 겁니다. 40점이라는 과락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각 과목마다 최소한도로 몇 점은 일단은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절대 그럴 일이 없겠죠. 절대 그럴 일이 없지만 참 안타깝게 부동산 학개론이 40점을 맞았다고 합시다. 절대 여러분은 그러지 않겠죠. 아주 좋은 점수가 나올 텐데 학개론이 40점을 맞았어요. 그럼 민법을 몇 점 맞으면 80점을 맞았어요. 그럼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이러면 합격 맞죠? 딱 평균 60으로서. 자, 그러면 학개론을 40점 맞았습니다. 민법을 90점 맞았습니다.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합격. 100점 맞아도 합격 맞죠? 그럼 봐보세요. 개론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과목이 40점이라 가정을 해보고 왜 이 40점이 최소 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점수를 취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40점은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 밑에 점수가 있어버리면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40점을 맞았단 말이에요. 민법 80점 맞았죠? 합격 맞죠? 90점 맞아도 합격 맞죠? 100점 맞아도 합격 맞죠? 그렇다면 1차 시험에서 말이에요. 한 과목을 40점 맞았다고 가정을 하고 최소한도 2점수는 취득해야 되니까 그럼 몇 점을 맞으면 80점 맞으면 합격하는 건 맞죠? 굳이 90점, 100점 맞을 이유는 없죠. 물론 90점, 100점을 맞게 되면 굉장히 기분은 좋죠. 기분은 좋지만은 실제 90점, 100점이란 점수는 합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점수라는 건 알겠습니까? 실은 1차 과목이 있어서
민법이나 부동산 학개론은 100점 만점인 과목이지만 우리가 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점수는 90점, 100점이 아니라 몇 점까지라는 거예요? 80점까지예요. 그 이상의 점수는 실은 시험 합격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분만 좋게 하는 점수에 불과해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겠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10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와 80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공부와 8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 공부와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어느 게 힘들겠어요? 100점이죠? 100점이죠? 100점 목표로 가야 된다면 굉장히 그 공부는 힘든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몇 점을 목표로 하면 되는 거예요? 80점을 목표로 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어때요? 한번 해볼만 하겠죠. 90점 100점까지 가기는 쉽지는 않겠지만은 이 80점까지는 한번 해볼만 하다라는 느낌은 들죠. 제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그렇다면 봐보세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여전히 나는 어떤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그 부분에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틀리더란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렇더라도 그 부분을 포기를 한다고 해서 합격 여부에 문제될 게 있어요, 없어요? 제 말 이해됩니까? 제 말 이해됩니까? 물론 우리가 처음에 준비할 때는 이러는 거예요. 시험이 어디가 나올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문제를 봐야만 이게 나왔구나라고 하는 것이지 어디가 나올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디가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체를 다 공부해야 되는 거 분명히 맞아요. 맞죠? 맞지만 이제 시험장에서 이제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80점을 맞으면 되는 거였죠. 100점을 맞는 게 아니라 몇 점을 맞으면 되는 거예요. 80점을 맞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100문제, 이제 40문제에서 80점 맞으려면 32문제를 맞추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8문제는 가감하게 버려도 되는 문제였다는 얘기예요, 실은. 굳이 내가 이걸 어렵고 풀기 힘든 이 문제를 굳이 붙들고 놀 이유가 없다는 거였죠. 그 가감하게 버려버릴 수 있는 문제가 여러 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됩니까? 근데 왜 그렇게 되는데 왜 우리 수험생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수험생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자신을 못 믿어서 그래요. 자신이 그 문제를 풀면서도 이게 정답이다라고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다 풀어야지 그러는 거예요. 다 풀려고 보니까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오버가 돼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오버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 시간에 쫓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문제는 어때요? 거의 찍어요. 찍어가지고 이 문제 맞힌다? 그런 경우 없어요. 찍어서 문제 맞히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감하게 버리고 풀면 되는데 이걸 모든 걸 다 붙들고 놀다가 보니까 오히려 더 적게 문제를 풀게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구나. 내가 이 중요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100점을 목표로 가는 게 아니라 몇 점을 목표로 가면 되는 거구나. 80점을 목표로 가면 되는 거구나.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중개사 시험에서 부동산 학개론과 민법은 만점이 8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점이 아니라 몇 점이라고? 80점. 그래서 80점이라는 이 점수가 남의 점수가 아닌 내 점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 굳이 100점을 목표로 갈 게 아니라. 제 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걸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래야만 그에 따른 공부는 어떻게 내가 이 전략을 수립해서 이 합격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이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가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죠?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 들으셨죠? 예, 들으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자 봅시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도 있고 C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 B, C가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합니다. 자, 공통적으로 A와 B, C가 시험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열심히 하는데 A, B, C가 이제 내년도 2016년도 10월 넷째 주 토요일 날 중개사 시험일이라는 건 알고 있죠.
그러면 10월 넷째 주 토요일 날 이제 시험을 보셨습니다. A, B, C가. 그러면 A, B, C가 전부 다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A, B, C 전원이 합격을 하죠.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죠. 분명히 드물죠. 그러면 여기 합격하는 사람이 있고 합격을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있겠죠. 근데 분명히 제가 그랬잖아요. A와 B와 C가 전부 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합격하고 어떤 사람은 합격을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 거죠. 공이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면 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하는 사람이 있고 합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분명히 거기는 어떤 숨어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께서. 왜? 그걸 찾아내야만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거니까. 맞죠? 결국에는 그러잖아요. 똑같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데 누구는 합격하고 누구는 합격하지 못하더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럼 우리가 무조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합격하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방법이 존재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죠? 그럼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께서. 일단은 기본적인 전제가 우리가 여기 여러분들이 어디 문화센터에 교양 차원에서 지금 뭘 배우러 온 거 아니죠? 분명히 그건 아니죠?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저하고는 좀 수업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저는 시험을 준비해서 이 시험 공부를 해서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는 강의하니까요. 문화센터 강의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 말 이해됩니까?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합격이라는 걸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일단은 기본이 깔려져 있죠. 열심히 해야 되죠. 이건 기본이죠. 열심히만 하면 다 합격한다? 그럼 세상 쉬운 게 어디가 있어? 열심히 했는데 합격 못 하신 분도 무수히 많은데. 그렇죠? 그러면 자 봅시다. 우리가 몇 점 목표로 가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열심히 한다는 기본인데 자 80점을 목표로 간다라면 요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 처음 공부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법이란 걸 여기 혹시 예전에 공부하신 분들 계십니까? 대부분 처음 맞죠? 아니, 혹시 작년에 올해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처음이야. 다 처음인 거예요. 그렇게 하자고요. 그러면 이제 처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르죠. 알고 있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알고 있는 내용들이 좀 생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이제 태도가 달라져 버려요. 건방져집니다. 사람이요, 건방져지게 됩니다. 이건 알지. 이 정도야 내가 알지 그래 버립니다. 내가 이걸 안다라고 딱 생각하는 순간 그 부분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부분은 내가 이거 알아. 그러니까 대충 보고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이 시험에 나와 버려요. 그랬더니 대충 봤거든요. 이게 모르는 건 아니야. 본인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충 봤어. 근데 막상 시험에 나왔어. 정확하게 모르는 거야. 시험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시험은 부정확하게 알아서는 안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만 돼요. 그래야만 정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제 말 이해됩니까? 항상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해야 돼요. 어려운 걸 공부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년도 10월 넷째 주 토요일 날 있는 이 중요 시험에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여기에 충실하시면 돼요. 기본에 충실하면. 그러면 이제 기본에 충실한 공부는 어떤 공부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본에 충실한 공부는 자, 이후에 여러분들이 1월 달에 기본서 공부가 있죠. 기본서가 나오죠. 자, 이 기본서가 여러분의 바이블이어야 됩니다. 자, 1월 달부터 이제 기본서를 보시게 되겠죠. 그 기본서를 언제까지 봐야 되냐면요. 시험장 들어가기 전날까지 보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본서예요. 이 기본서 하나만 봐야 돼요. 다른 과목은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민법. 요것만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민법은 무슨 일이 있어도
1월달 기본서 출발했죠? 그렇죠? 시험 전날까지 보는 책이 뭐라고요? 기본서입니다. 다른 책 아닙니다. 뭐 잡다한 것들만 아주 막 좋다만 하면 하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고 민법은 요겁니다. 기본서. 이걸 마지막까지 보는 책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내용, 요 기본서에서 수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요 내용이라도 우리가 뭐예요? 머릿속에 담아놓자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만. 자, 이 기본서 벗어나서 문제가 출제가 됐다. 혹 그랬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거 찍으란 얘기지 뭐. 그렇게 받아들여버리면 돼요. 이걸 찍었다고 해서 합격 못하는 거 아니니까. 제 말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공부를 이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부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하죠. 시작하는 거죠. 자, 우리 수험생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많은 게 동영상이 있죠. 동영상. 요 강의에 이 동영상에 의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동영상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독약입니다. 이건 독약이에요. 독약은 잘 쓰면 약이죠. 독약은 잘 쓰면 약이죠. 잘 쓰면 약이지만 이거 잘못 쓰면 어떻게 되죠? 한 방에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시험이죠? 지필고사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다 시험이 지필고사 아닙니까? 종이 있잖아요. 종이 짓자. 종이에 써져 있는 그 글자 그거 보고 답 찾는 게 여러분 시험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읽을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읽을 줄 알아야 되죠? 읽고 해석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맞죠? 여러분 스스로가 시험지에 써져 있는 문제를 읽고 해석해서 정답을 골라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이 해석할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근데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왜 이걸 자꾸 여기다 의존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책을 읽고 해석을 하니까 너무 힘이 들어. 너무 힘들어. 근데 이 동영상을 들으면 다 할 것 같거든. 그래 이게 편하거든. 그래 일이 간다 이 말이에요. 자, 왜 동영상이 편할까요? 동영상에서는 선생님들이 다 해석해 주잖아요. 설명 다 해 주잖아요. 이게 이겁니다. 이건 떡입니다. 이건 뭐 떡볶이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편하잖아요. 본인이 해석해야 되는데. 본인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은 자기가 해석 능력을 키울 생각을 안 하고 맨 남이 해석해 주는 거 그거 듣고 그렇죠 읽고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정작 해석할 능력은 없는 거야. 본인이 해석할 능력이 없으니까 문제가 나와도 배웠던 내용이 나와도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이게 왜 제가 동영상을 독약이라고 얘기하는지 알겠습니까? 동영상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부교재로 활용한다면 정말 좋은 교재예요. 이게 부교재여야 됩니다. 주교재 아닙니다. 주교재는 뭐냐? 민법은 기본서가 주교재입니다. 동영상은 부교재입니다. 내가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 있죠. 내가 이걸 책을 읽고도 해석이 잘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보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놓쳤던 부분을 잡아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활용하는 교재입니다. 제 말 이해됩니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독약도 잘 쓰면 정말 좋은 약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동영상이라는 이 부교재를 활용만 잘하면 여러분은 정말 좋은 게 돼요. 근데 이걸 활용을 잘못하면 뭐가 돼버린다고요? 정말 말 그대로 독약이 돼버려요. 제가 설명한 의미를 아시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필고사니까 책을 읽어야 되는 거죠. 읽는다. 그러면 우리가 읽을 때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의미를 이해하면서 읽어야 되겠죠. 의미를 이해하면서 읽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이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 맞아요. 그럼 봐보세요. 책에 많은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는 뭘 공부하는 거죠? 민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이 민법을 요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읽으면서 그 의미를 이해하면서 이 책을 읽어야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 여기에 이제 문제점이 또 숨어져 있어요. 자, 요 책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읽는데 이걸 의미를 이해하면서 읽는다고 그랬죠. 그럼 의미를 이해하면서 읽으려면 요 민법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기본적 지식이 있어야 되죠. 맞죠? 근데 여러분들은 법 처음 한다며. 법을 처음 공부한다며. 그러면 기본적 지식이 있다, 없다? 그러면 기본적 지식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의미를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그걸 하려고 하니 힘들죠. 그렇게 하려고 하니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책 한 페이지를 읽으면 한 페이지를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거예요. 한 페이지를 하루 종일 보고 있어요. 하루 종일 보다가 어때요? 짜증이 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책을 덮어. 에이씨, 그러면서. 대부분 책을 읽지 못하는 분들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책을 읽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민법을 공부하실 때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초등학교 1학년생이라고. 초등학교 1학년생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생각하시고 이 책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국민학교 1학년, 지금 국민학교 그러면 안 되죠. 초등학교 1학년 때 국어책을 읽잖아요. 도덕책을 읽고 그랬을 때 그게 어떤 내용인지 그 의미를 파악하면서 우리가 읽었었죠. 뭘 그랬어? 그냥 읽었지. 그냥 읽었었어요. 그냥 읽었었지 어떤 그 의미를 파악하면 읽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국민학교 다닐 때 1학년 때는 제가 기역, 니은, 디귿이라는 저는 국민학교 들어가서 배웠었어요. 그 전에 기역, 니은, 디귿이 뭔지도 몰랐어요. 국민학교 1학년 딱 들어가지고 야 정말 신기하대요. 이걸 기역이라고 알고 니은이라고 알고.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니까 가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거가 되고 뭐 너가 되고. 그런데 이걸 막 합해서 가나다 뭐 이렇게 읽고 너무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읽을 줄 알았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배워서 읽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1학년 때 선생님이 저희들 어떻게 했냐면 책을 읽고 한 명씩 책을 읽는 걸 연습을 시키더라고요. 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 책을 읽는 걸 연습을 시켰을까? 먼저 읽는 걸 깨닫게 해줘야 됐던 거예요. 익숙하게 만들어줘야 됐던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그 내용 파악은 두 번째 문제였다는 거죠. 먼저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똑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에 생각하고 법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반복해서 읽어서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의미 파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의미를 파악하려고 그래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니까 모든 단어가 다 이게 뭐지야. 모든 단어가 다 이게 뭐지야. 물론 한글로 써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용은 아니야. 소련 말이거든. 써져 있기는 한글인데 내용은 소련 말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해하려고 보니까 책이 읽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안 읽어진대요. 한 페이지 있는데 3시간 걸린대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제가 드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언제 의미 파악하면서 읽으라고 했냐고. 그냥 읽으라고 그랬지. 그냥 안 읽어져요. 왜 그냥 안 읽어질까? 본인이 뭘 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안 읽어지는 거예요. 그 자세를 버리셔야 돼요. 그 자세를 버리셔야 돼요. 내가 뭐 안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법에 있어서 말은 초등학생보다 못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뭘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도 아는 게 없어. 내가 뭘 알고 있다는 생각을 버려버리세요. 정말 내가 초등학교 1학년생이라고 생각하고 초등학교 지금 1학년이라고 생각하고 이 책을 봐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주신다면 민법 하시죠? 내년도 시험에서 민법 하시면 여러분 점수예요. 제가 드린 말씀대로 해주신다면 이 8점이 여러분 점수가 된다고요. 남의 점수 아니에요. 여러분 점수예요. 정말로.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읽는다. 어떻게 읽는다? 그냥 읽는다. 의미 파악할까 하지 말까? 하지 말까? 절대 의미 파악하지 마세요. 읽을 때는 무조건 의미 파악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 읽을 때는 의미 파악하지 말고 그냥 소리내서 우리말을 그냥 소리내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신경 쓰지도 말고. 아셨죠? 아셨죠? 그러면 일단은 읽는 거죠. 어떻게 읽자고요? 의미 파악하면서 이해하면서 읽자? 그러지 말자. 이렇지 말자. 초등학생 1학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읽자. 아셨죠? 아셨죠? 생각 없이 읽자. 모든 그래서 공부는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읽는다. 아셨죠? 정말로 여러분들이 제 말씀 듣고 아무 생각 없이 읽기만 하세요. 읽기만 하세요. 읽기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자신이 변화됨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느낍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뭘 공부하는 거죠? 시험 공부하는 거죠? 공부하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좌절과 공부하기 싫어져 버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이제 민법을 공부하는데 사람은 다 어때요?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짧은 시간 내에 여기에 이해가 돼 가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해도가 좀 늦은 분도 있죠.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B가 있는데, 자, A는 굉장히 이해도가 빠르더란 거예요. 한 두세 달 지나니까 민법에 대한 이해도를 거의 이해를 하면서 가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6개월 돼도 뭐가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시험은 10월 넷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이 있다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여기 꼬린점이죠. 여기를 통과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빨리 달려가서 이 앞에 기다려갖고 통과하나, 천천히 가서 이 앞에 가서 같이 통과하나, 통과하는 점은 똑같잖아. 맞죠? 평균 60점으로 합격하나, 90점, 100점 맞아서 합격하나, 똑같죠? 그럼 합격은 똑같은 거죠. 맞죠? 그런데 사람이 비교를 해야, 비교할 때 누굴 대상으로 비교합니까?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놓고 비교합니까? 못한 사람을 놓고 비교합니까? 잘한 사람이죠? 쟤는 나하고 똑같이 공부했는데 쟤는 저런데 나는 왜 이렇지? 쟤는 저런데 나는 왜 이렇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 자신이 너무나 못나 보이는 거죠. 자기 자신이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사람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 짜증나면 공부를 무조건 안 하게 돼 있어요. 아니, 짜증이 나는데 뭔 공부를 해요? 우리 한번 옛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한테 야단을 맞았어. 그러면서 가 공부해! 그러집니다. 공부하려면 공부 됩니까? 우시 열기 받는데. 사람이 감정이 격하거나 감정의 기복이 있을 때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할 때는 이 감정의 기복이 없이 감정이 정말 잔잔한 호수처럼 만들어진 상태에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나는 나다. 그래, 너는 빨리 가서 앞에 기다려라. 나는 빨리 갈 수는 없어도 천천히 가서 결국 나도 그 앞으로 가서 같이 합격할 거다. 어차피 합격은 네가 나오고 꼬리점은 똑같이 통과하지 뭐. 너는 빨리 가서 기다렸다가 하는 거고, 나는 천천히 구경 가면서 가가지고 통과하는 거고, 어차피 결론은 같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을 믿으셔야 돼요. 아셨죠? 이 공부는, 공여시험은 1년에 딱 한 번이 있는 거죠. 두 번 아니에요. 한 번 있죠? 한 번 있죠? 이건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이에요. 여러분, 마라톤의 의미가 뭐예요? 등수죠. 그건 프로 마라톤 선수들이 얘기하는 거죠. 프로. 그 사람들은 등수가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일반인들은 등수는 의미가 없어요. 그럼 마라톤의 의미가 뭐예요? 일반인들한테는 완주예요, 완주.
완주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은 봐보세요. 저는 100m 달리기 합니다. 저 100m 달리기 정말 싫어했어요.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 100m 달리기 정말 저는 싫더라고요. 나는 정말 빨리 달리고 싶었었어요. 빨리 달리고 싶었는데 아무리 나는 빨리 달려도 15초 이전에 나는 골인 해본 적이 없어요. 15초 이전에.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은 15초 굉장히 빠르지 않냐 이러죠. 남자들은 안 그래요. 남자들은 우리 친구들은 13초 정도에 끊는 애들 정말 수두룩했어요. 미치겠어. 나는 15초 이내에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100m가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나는 예초부터 100m 달리기 할 때는 1등, 2등, 3등 들어갈 생각을 나는 예초부터 안 해요. 그래, 너네들은 열심히 달려라. 나는 나의 100m 달리기 할 때 난 천천히 가버려요. 선생님한테 야단도 많이 맞았어. 초등학교 때. 왜 니 천천히 뛰냐고. 어차피 나는 안 빠르지를 못하니까 나는 어차피 나는 뭐 등수도 들어갈 모습 못 봤는데 그냥 꼴등으로 들어가죠. 6명 뛰면 나는 6등이야. 왜? 뛰기 싫어버리니까. 왜? 뛰어봤죠. 전력질주 정말 뛰어봤죠. 뛰어봐도 아이 뭔 자식들이 뭘 빨러. 안 되더라고. 아무래도 안 되더라고. 이게 신체적 능력의 기본적 차이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날아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와 고등학교 가니까 너무 좋은 게 하나 있더라. 오래 달리기. 오래 달리기는 100m 빠른 게 문제가 아니더구만. 끝까지 달릴 수 있는 능력이 더 필요하더구만. 오래 달리기는 내가 잘하대. 야, 끈기는 내가 있나 봐. 힘은 있나 봐. 그래서 정말 오래 달리기는 제가 잘했어요. 저도 그 경험이 있는데 10km 단축 마라톤을 하더란 말이에요.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중학교 때. 저는 이거 뛰고 싶지 않았어요. 전혀 뛰고 싶지 않았는데 안 뛰면 옛날 우리 선생님들은 거의 깡패 수준이었지 않습니까? 안 하면 맞으니까. 그래서 하는데 뛰고 싶지 않는 나는 내 친구를 몇 두 명, 한 두세 명 꼬드게 갖고 우리는 천천히 가자. 의기투합하면서 천천히 얘기하면서 뛰었죠. 정말 천천히.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전체에서 10등 안에 들어오더라고. 우리는 별로 천천히 얘기하면서 뛰었는데 10등 안에 들어오더라고. 왜? 우리는 완주를 했던 건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페이스 조절하면서 갔던 거예요. 그런데 마라톤은요, TV 딱 보니까 빵! 출발 신호를 주면 달리기 하듯이 100m 달리기 쫙 뛰어가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은 조금 있으면요, 길바닥에 앉아 있어요. 이 공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려고 생각하는 거 버려버리세요. 우리가 완주를 하려면 먼저 몸을 데워야 되는 거예요. 몸을 데워야 되죠? 왜? 안 다쳐야 되니까요. 데우고 난 다음에 어때요? 천천히적으로 가볍게 뛰어가면서 마지막에 전력 질주해 가야죠. 이 시험이 딱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면요, 완주를 못하게 돼 있어요. 지쳐버립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몸만 데우자. 몸이 데워지면 그때부터 살포시 뛰자. 그리고 마지막 꼬린점 앞에 나왔을 때 그때 전력 질주하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고 이게 욕심을 버리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셨죠? 처음에는 이렇구나 저렇구나 라고 개념 정도. 몇 가지 제가 다음 말씀드린 거 이제 기억나시죠? 예, 그러면 자 봅시다. 제가 여러분이 지금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닌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전부 다 시험 공부를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이라는 이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말씀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표점이 합격인 거죠.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합격이라는 게 남의 게 아니라 여러분께 될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의 노력을 해드려야 되는 건 맞죠? 맞죠? 그러면 저는 분명히 민법을 담당하고 있는 저는 이 민법 8점이 여러분의 점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민법을 8점을 여러분의 점수가 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릴 거예요. 그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 두 가지. 첫째. 결석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첫째 뭐 하면 안 된다?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습이 있고요. 복습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좋은 방식이 예습을 하고 수업을 받고 수업 내용을 복습하고, 이게 가장 좋은 방식이죠. 맞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라면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게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예습과 복습 둘 다 하는 게 가장 좋은데 둘 다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신 적 없습니까? 있죠? 저도 있었어요.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모든 여자를 다 데리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진짜 사랑하는 여자가 너무 많았는데 그중 한 명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되더라고요. 아, 미치겠대 그때. 다 데리고 살고 싶은데 한 명만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선택했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습과 복습 둘 다 하는 게 가장 좋은데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존재할 수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공부하는 거죠? 시험 공부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시험 공부를 할 때 선택을 할 때는 그 선택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죠. 맞죠? 그 선택 기준은 뭐냐면 어떤 방식이 보다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냐 라는 걸 기준 놓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건 맞죠? 맞죠? 그럼 우리가 이제 봐보세요. 우리가 어떤 길을 처음 가요. 처음 갈 때 누군가가 그 길을 갔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갔던 길을 따라가는 게 좀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개척해 가는 것보다는 어떤 사람이 갔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갔던 그 길을 발자취를 따라서 가는 게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 맞죠? 맞죠? 우리가 이러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 가면 된다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여기 합격이라는 게 있어요. A라는 사람은 바로 다이렉트로 합격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은 요 합격이라는 얘기를 거기서 여러 개 꼬불탕꼬불탕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궁적으로 합격은 가긴 갔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은 그러면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꼬불탕꼬불탕 이렇게 가고 싶습니까? 왜? 이게 더 훨씬 더 효율적이니까. 시간은 곧 돈 아닙니까? 이게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가고 싶은 건 맞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학창시절을 다 학창시절 다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럼 학창시절에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그분들이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었죠. 중간 정도 가는 친구도 있었죠. 못하는 친구도 있었죠. 못하는 친구는 고려 대상이 아니죠. 왜? 얘네들은 공부 안 했으니까. 그럼 얘는 고려 대상이 아니고, 그러면 잘하는 친구와 중간 정도 가는 친구를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여러분 속으로 그러죠. 내가 중간 정도였는데? 내가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여러분 이제 생각들이 이제 교차되고 있을 텐데. 그러면 어차피 여러분이 하는 공부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습니까? 못하고 싶습니까? 잘하고 싶습니까? 어차피 하는 공부라면 잘하는 공부를 하고 싶죠. 그러면 잘하는 공부를 어떻게 할까요? 잘하는 친구들의 방식을 모방하면 되는 겁니다. 공부 잘했던 친구들의 방법을 모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하는 사람 쪽으로 가주게 됩니다. 모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또는 중간 가는 친구들이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이 예습과 복습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라면 잘하는 친구들은 예습을 선택과 복습을 선택하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은 봐보세요. 공부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 예습과 복습이 있다고 그랬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라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습입니까? 복습입니까? 자,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입니다. 100명에 물으면 99명은 복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99명이 뭐예요? 잘하는 분들이 아니었던 것들이에요. 농담 아니고 그 중간 정도 가는 분들이 불과합니다. 잘하는 사람은 전부 다 예습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의 공부하는 방식은 복습이 아니라 예습이었던 겁니다. 복습 아닙니다. 예습에다가 주안점 두고 공부하는 겁니다. 이 친구들은. 중간 정도 가는 친구들이 예습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복습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분명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의 공부하는 방법을 모방하자 그랬죠. 그랬죠? 그럼 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습입니다. 철저하게 민법은 예습을 주안점 둬야 돼요. 차라리 복습을 포기하더라도 예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습을 포기하고 차라리 예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 예습이, 그럼 우리가 그러니까 예습을 너무 이해를 못하고서 예습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습은 거창한 거 아니에요. 예습이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수업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업할 내용을 미리 읽어보고 수업을 들어오는 것, 이게 예습이에요. 수업할 내용들을 미리 읽어보고 들어와야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예습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습이란 건 수업할 내용을 미리 읽어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 때, 처음 공부할 때 읽을 때 이해하면서 읽어라, 이해하지 말고 읽어라. 이해하지 말고 읽으라고 그랬죠. 근데 사람 머리가 묘하잖아요. 나는 분명히 이걸 고민하기도 싫어. 근데 머릿속에서는 고민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뭐지라는 고민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책을 미리 예습을 할 때 포스트잇 같은 거 있죠? 문방구에 팔잖아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궁금해 미치겠어. 그런 거 있겠죠? 붙이세요. 아니면 연필로 표시를 하세요. 체크해 놓으면 되죠. 그런 부분들을. 읽을 때 판단하지 마시고, 그래도 고민하지 마시고 표시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수업을 들어왔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수업에 궁금한 게 있어 없어? 무지 많이 있죠? 궁금한 게 있으니까 수업 내용에 집중이 될까 안 될까? 너무 집중이 잘 되죠. 왜? 나는 궁금한 게 있는데 그거 해결해야 되는데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없죠. 너무 집중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이제 그 설명이 이루어지겠죠. 나는 궁금한 게, 어머, 저게 저거였어. 해결되는 게 있어 없어? 해결되는 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예습하지 않고 왔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책을 읽어보지도 않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 없어? 없죠. 전혀 궁금한 게 없는데 수업 시간에 막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제. 저게 뭐지야,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저게 뭐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멘붕 상태가 이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에 집중이 된다, 안 된다? 안 돼버리는 거예요. 왜 예습을 하고 들어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그래야지 수업이 집중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에서 얻어가는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업 시간에 와서 얻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멘붕이 일어나가지고 머릿속에 지금 완전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공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씀들. 민법 너무 어렵다. 이건 우리만이 아니라 소련 말이야. 다들 이 얘기해요.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제 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읽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읽고 오실 거.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만 해주세요. 다른 거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미리 읽고 들어오는 거. 요 두 가지만 여러분 해주신다면 요 80점을 만들어가는 그 작품은 제가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점수로 만들어 볼게요. 요 두 가지만 여러분 해주시면. 아셨죠? 분명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민법 80점을 맞았어요. 내년도 시험에. 그러면 열차 시험에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불합격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부동 합격은 꽈락 나왔다는 얘기 아니야. 민법을 80점 맞고도 1차 합격을 하지 1차에 통과를 못했다는 얘기는 부동산 합격은 꽈락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건 방법이 없죠. 그렇죠? 그러면 40점 이상을 넘긴다는 가정하다면 최소한 40점을 맞은다고 한다면 민법 80점 맞으면 1차 합격이다. 무조건 반드시 합격이죠? 반드시 합격이 되죠? 제가 그렇게 만들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셨죠? 그렇게 만들기 위한 그 전제가 요 두 가지. 여러분께서 해야 될 것 두 가지. 결석하지 말 거. 읽고 들어올 거. 아셨죠? 너무 열심히 하자고 그랬죠, 제가. 처음부터 열심히 하자고 그랬죠? 열심히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시간에만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셨죠? 아, 이상하다. 선생님이 뭐 열심히 하는 소리도 안 하고 처음에는 대충 하라고 하고 있잖아. 그 시간만 충실하자고 그랬죠. 그 공부하는 그 시간, 예를 들어 내가 3시간 공부한다, 4시간 공부한다. 그 시간만 충실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 두 가지만 여러분이 지켜주신다면 아마
내년도에 시험장에서 웃고 나오실 거예요. 내년도 시험을 보고 나서 굉장히 만면에 미소를 띄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괜찮겠죠?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아셨죠? 예. 자, 그러면 오늘 저하고 이제 첫 시간이죠. 첫 시간이죠. 제가 제 자신을 이름을 알려줘 드리지 않았죠. 물론 여러분들이 제 이름을 알고 있을 겁니다만, 그래도 저도 제 자신을 소개를 좀 해봐야 되겠죠. 저는 원래 제 이름을 말한 걸 그렇게 썩 즐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원래 제 컨셉이 있어요. 신비주의를 꿈꿉니다. 저는 신비스러운 존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도 한 번은 말씀드려야 되죠. 제 이름은 이건호입니다. 여러분과 매주 수요일 날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수업은 제가 굳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민법만큼은 결석하지 마세요. 다른 수업은 놔두고 민법만은 절대 결석하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지금 규범이라고 적었죠. 규범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상당히 난해하죠. 대체 많이 듣긴 들었는데 대충 막연하게 대충 뭐일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설명하라면 설명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저는 규범을 한 단어로 저는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사회 성원들의 약속을 규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다 같죠? 같아요? 다르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그 생각과 이 사고하는 생각과 행동 이런 방식이 같다 다르다. 다르죠? 이런 생각과 행동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그러면 이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나는 평화롭게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없겠죠. 분명히 없겠죠. 그러면 나는 이 사회에서 평화롭게 삶을 살고 싶다. 아니면 불편하게 살고 싶다. 아니면 평화롭게 살고 싶다. 평화롭게 살고 싶죠. 그럼 평화롭게 살려면 이 사회 질서가 유지가 돼야 되죠. 매일 밖에만 하면 강도놈들이 출몰하고 도둑놈들만 천지에 있고 그럼 우리가 살기 불편해갖고 어떻게 제대로 살아지겠습니까? 평화롭게 살아야 되겠죠. 그럼 평화롭게 살려면 이 사회 질서가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회 성원들의 행동 규칙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그걸 규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규범은 결국에는 이 사회 성원들 간의 평화로운 사회 질서를 유지시켜서 이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 성원들의 약속을 우리가 규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이 문서 봐보세요. 규범이란 정의를 그렇게 내려서 규범이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 규칙을 말한다. 즉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꼭 지켜야 할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을 우리는 규범이라 한다. 라고 제가 정의 내려놨죠. 자, 이 표현을 읽어보면서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까? 이해할 만하죠. 그럼 그 밑에 세 줄 내려가 보니까 그러면 이 사회에 규범이 있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도 제가 밝혀놨어요. 왜 규범이 있을까? 그랬더니 다양한 사람들이 평화롭게 서로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왜?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이나 행동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면 이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라는 거죠. 그러면 사회가 혼란스러우니까 우리는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더라? 규범이 그래서 필요했더라. 써져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통규칙을 생각해보라. 여기까지 다 적어놨죠. 기가 막히게 적어놓은 것 같아. 원래 저는 이렇게 제 자랑을 정말 자랑질을 하는 거 좋아해.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려니 하세요? 자, 그럼 이제 규범은 이제 앞으로 우리는 뭐라고 하자? 약속. 그러니까 약속 그러니까 머릿속에 스치는 게 있죠. 김범수? 이거 하지 말고 규범은 뭐다? 약속. 어떤 약속? 우리 삶을 유지시켜서 평화롭게 살기 위한 우리들의 약속.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더라? 규범이라고 표현하고 있구나.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그럼 자 봐요.
요 규범이 존재 이유는 방금 이랬잖아요. 규범이 존재 이유는 사회 질서를 유지시켜서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한 요 규범이 필요했던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 맞죠? 그러면 이 규범이 보니까 자, 관습이라는 규범이 있어요. 관습이 규범입니다. 관습 규범. 그럼 관습이라는 규범은 어떤 규범이냐면 오랜 세월을 거쳐서 그 성원들이 따르게 된 약속이 있겠죠? 있죠? 그걸 우리가 관습이라고 그래요. 자, 관습은 사회에 따라 모습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나라는 혼인할 때 어떻게 혼인하죠? 혼인할 때. 연지곤지 짓고 옛날에 연지곤지 쪽들이었죠. 서양은요, 라비옷 같은 거 있잖아요. 드레스 입고 결혼식 했죠. 그러면 사회에 따라 관습의 모습은 같다 다르다. 장례도 봐보세요. 장례 문화도. 우리나라는 옛날에 꽃상에 메고 가잖아요. 그죠? 서양은 뭐예요? 관 들고 가잖아요. 그냥. 다르잖아요. 그래 사회에 따라 모습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도덕도 규범이에요. 도덕도 뭐라고요? 규범. 그러면 여러분 도덕 우리 배웠죠? 옛날에 학창시절에 우리는 도덕을 배웠어요. 그러면 도덕 공부는 어떤 공부했어 우리가? 우리가 도덕을 공부했는데 대체 뭘 공부한지를 몰라. 왜 모르냐면 도덕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도덕 공부를 했는데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야. 도덕이 뭔데요? 사람의 도리를 도리라고 그래. 도덕이라고 그래. 사람의 도리 있죠? 사람의 도리를 우리 인간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 있죠? 그걸 사람의 도리 아닙니까? 이 사람의 도리를 도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덕 공부라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의 도리를 공부하는 시간이 도덕 공부 시간이었던 거예요. 저는 굉장히 도덕 공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람의 도리가 뭔지를 너무나 잘 알았던 거야. 아,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내 자랑을 뻔뻔하게 한다고 그랬죠. 이행하는 거 뻔뻔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우리는 이런 개념 아니야. 그러면 이 도덕은 규범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도덕은 규범에 의해서 이 사회에서 유지돼서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분명히 도덕은 방금 전에 사람의 도리라고 그랬어. 근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보세요. 이 사람의 도리를 저버린 인간들 우리는 봐요 못 봐요? 보죠. 그러면 이랬다는 거야. 이 도덕은 규범이 우리 인간들이 사람의 도리를 제대로 행하게 되니까 이 사회에서 유지가 되어서 우리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간 거죠. 그렇죠? 근데 양심에 털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잖아. 저는 아닙니다. 얼마 전에 대장 내시했더니 깨끗하더라고요. 내 양심은 깨끗해. 사람의 도리를 저버린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죠. 있죠? 그러면 이런 사람의 도리를 저버렸어. 여전히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 있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유지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 사회에서 유지가 안 되면 평화로운 삶을 산다 못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는 사람이 존재할 때 사회에서 유지가 안 될까? 자, 우리가 도덕을 위반했어요. 사람의 도리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사람의 도리를 하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더란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사람 도리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고요?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이 나쁜 놈 이렇게 얘기 안 합니까? 저 참 나쁜 인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죠? 이걸 세련되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회적 비난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면 뭘 통해서? 이런 사회적 비난을 통해서 규제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적 비난을 받기 싫으니까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지 않을 거라는 거야. 그럼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지 않으니까 이 사회에서 유지가 돼서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논리 아니에요. 근데 양심에 털나는 사람들 있잖아. 사회적 비난은 그런 건 괜찮아. 나 비난 받고 말지 뭐. 하는 사람들이 막 등장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없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규범만 가지고는 요 사회에서 유지가 곤란하는 현상이 나타나 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생각한 거야. 아, 이놈은
관습이나 이런 규범이란, 도덕이나 이런 규범에서 이 사실 유지가 될 거라 봤는데, 안 되더란 말이야. 왜 안 된가 가만히 봤더니, 이런 관습이나, 이런 도덕이나 이런 규범은, 이런 사회적 비난이라는 비강제적 수단을 통해서 사회질서를 유지시키는 거였거든. 그랬더니 양심에 탈나는 사람이 생기더란 말이야. 사회에서 유지가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생각한 거야. 야, 우리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잘못하면 우리 이게 큰일 나게 생겼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약속을 합니다. 야, 이제는 말로만 하지 말자. 이제는 이 규범을 위반하게 되면 강력하게 두드러 패버리자. 강력하게 처벌해버리자. 라고 하면서 우리 인간들이 강제력을 가진 인적 기범을 하나 만듭니다. 그게 바로 뭐더라? 법이더라. 그래서 법규범을 그래서 만든 거예요. 도덕이라는 규범은 비강제적이라면 법이라는 규범은 뭐라고요? 강제적인 규범이에요. 왜 이런 강제력을 가진 이 법규범을 만들게 된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이유 아셨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규범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등장한 거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법이란 규범 뭐라고요? 강제력을,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강제력을 가진 이 사회 규범이 뭐였구나? 법이구나. 이제 법규범이 뭔지는 아셨죠? 법규범이 왜 등장한지도 알았죠? 그러면 이제 요 법규범을 통해서, 이제 법규범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법규범은 어떠한 내용을 법이라는 규범에 의해서 규제할 거냐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그랬더니 어떠한 내용을 그랬더니 우리가 도덕 중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내용도 있죠. 우리가 도덕 중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 있죠. 있죠? 이러한 것들이나 아니면 도덕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도덕적인 내용은 아닐지라도 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규칙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이 교통규칙은 도덕적 내용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이 교통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매일 교통사고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은 어때요? 이 사회질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한 내용들을 법의 내용으로 규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도덕 중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내용을 법의 내용으로 규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 얘기가 없는 게 아니라 어디가 있냐면요. 2페이지 봐보세요. 2페이지에 법이란 무엇인가 써놨죠. 거기에 그 이후에 보니까 법은 강제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 셋째 줄 보니까 그런데 어떤 내용들을 법으로 만드는 걸까? 제가 여기 써놨죠.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도덕 중에서 꼭 지켜야 할 것들을 법으로 만든다. 또 도덕적인 내용은 아니더라도 교통규칙처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도 법으로 만들어진다. 라고 법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을 얘기를 다 해놨죠. 해줬죠? 이게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이란 무엇인가? 그랬더니 강제를 수반하는 사회규범으로서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왜 법을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하는 이유는 알겠습니까? 도덕적인 내용 중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내용들을 도덕에 관한 내용들 전체가 아니라 이 도덕적 내용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 있죠? 그걸 뭘로? 법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란 도덕의 최소한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설명, 지금 제가 몇 가지 설명을 규범부터 쭉 설명해 왔죠. 이 설명은 제 설명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만합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 처음은 야 지금 우리가 뭐 사회 수업 받는 것 같다. 법 수업이 아니라 처음은 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기초에 충실한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것들이 쌓이고 되면 어느 순간 어때요? 실력자가 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잠시 쉬었다가 우리가 또 수업을 진행해 볼게요. 네.